안녕하십니까.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3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7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정우 센터장님은 네이버의 AI 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으로서 오늘도 역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박수와 함께 하정우 센터장님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종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이 초거대 AI 전쟁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긴 했고요. 사실 작년부터였나요? 이렇게 계속 초대를 주셨는데 일정이 맞지 않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출시 관련된 준비를 하고 또 출시하고 나서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GPT류 혹은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는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 맞추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챗GPT의 최근 사용자 근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뉴올리언즈 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12월 1일 새벽 정도였겠죠. 그렇게 처음 발표되고 나서 5일 만에 100만, 40일 만에 1000만, 그리고 2달 만에 전 세계 MAU 기준 1억 명을 달성을 하면서 정말 놀랄 속도로 빠르게 사용자가 증가해왔죠. 그러면서 4월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5월 초까지 좀 증가를 합니다. 5월 중순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를 하더니 6, 7, 8 정도 사용자들의 수가 감소를 하는 거 패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성 AI의 인기가 벌써 한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챗GPT 사용자의 인구 비율입니다. 연령대 비율인데요. 18세부터 24세가 30%를 차지를 합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죠. 근데 저 연령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결국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5월 되면 방학을 시작을 하죠.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도 되니까 챗GPT를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학 기간인 6, 7 쭉 쉬다가 8월까지 쉬다가 8월 말이 되면서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9월 되니 다시 급상승을 하고 10월 그래프를 보니까 9월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한 4월 그래프 추이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챗GPT 외에 다양한 어떤 대안이 되는 서비스들이나 앱들이 늘어난 걸 고려를 하면 결국 생성 AI의 인기는 전혀 줄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 8일부터죠. 1월 8일부터 CES가 열리게 되는데 CES 현장을 가 보면 아마 사실 챗GPT 이후 제대로 된 첫 CES가 될 거다 보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로 정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최적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재밌는 연구예요. 2022년 말경에 어떤 연구 내용이 나왔냐면은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해서 그 언어 모델이 순차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을 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딱히 별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게 명령을 주는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정교하게 하면은 못 풀던 수학 문제나 높은 수준의 추론 문제를 더 잘 풀게 된다는 거였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똑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만 넣어줘도 문제를 훨씬 더 잘 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더 잘 푼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죠. 근데 올해 한 9월 정도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은 이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찾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그 언어 모델의 추론하는 능력을 더 이렇게 뭐 인입 그 뭐죠? 이렇게 발현시키는 더 나은 표현을 AI끼리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표현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연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언어 지식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하기 위한 것도 언어 모델 두 개를 써서 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딥마인드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언어 모델을 돌리는 거죠. 하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언어 모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최적화 문제를 더 잘 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면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 두 개를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표현이 요즘 널리 쓰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표현을 쓰면 스텝 바이 스텝보다 문제를 좀 더 잘 풀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이 레딧에 나온 포스팅이더라고요. GPT-4에다가 또 마찬가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내가 팁을 20불을 줄게. 그리고 팁을 안 줄게. 팁을 안 줄 거다. 팁을 200불을 더 줄 거다라는 프롬프트를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해서 난 팁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요. 팁을 20불 준다 그러면은 6% 오르고 팁을 200불 준다 그러면 11%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서 단위로 학습을 했고 그 문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던 팁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게 상당히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그냥 학습이 되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GPT-4도 그렇고 구글의 뭐 바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북미 지역의 영어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 팀 문화가 발달해 있는 북미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엊그저께 밤 12시경에 구글 딥마인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신 생성 AI를 전격 발표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 보도에서 외국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연내 발표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보도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사실 올 4월 정도에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 이 두 개의 세계 최고 연구소를 하나의 조직으로 합해버렸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픈 AI의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하면서 구글 딥마인드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GPT-4에 대항마를 준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말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보여준 퍼포먼스가 첫 블로그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가 이게 나옵니다. MMLU라고 하는 평가 데이터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수준을 넘어서 90%, 90점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MLU라는 건 어떤 데이터냐면 나온 지가 한 2, 3년 정도 된 데이터고요. 이 미국의 뭐 세트 시험 같은 스템류의 여러 과목들을 푸는 문제,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AI가 쉽게 풀 수 있도록 가공을 해놓은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최근의 언어 모델에 가장 널리 쓰이는 성능 평가를 위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간 이 바닥의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GPT-4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86.4점이었어요. 평가하는 방법은 다섯 개 동일한 이런 그 MMLU에 있는 문제 다섯 개를 주고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려준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풀게 하는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사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매긴 점수가 89.8점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90점을 돌파를 하면서 재미나이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요겁니다. 여기는 5샷 보기 5개를 보여주고 문제를 풀게 했는데 여기는 COT에 30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풀이 절차들에 대해서 32번의 샘플링을 돌려가지고 풀이 절차 전체를 보여주고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즉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개되고 나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이 둘은 애당초 완전히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얘를 어차피 API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GPT-4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5샷으로 했어야지 왜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냐라고 말들이 많고요. 공식 정보는 아니지만 5샷으로 동일하게 했을 때 83점밖에 안 나온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구글 제미나이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어떤 리더십 관점을 꼭 이걸 찍고 싶었다. 슈퍼휴먼을 한번 찍고 싶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위기의 발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챗GPT도 이미지 읽을 수 있죠. 구글 딥마인드의 이번 제미나이도 이미지라든가 비디오에 대한 이해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보면 이쪽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GPT-4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 벤치마크 숫자라는 게 좀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면 특히 마지막한 수준이면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미나이 발표를 하면서 어, 모델 크기를 세 가지 버전을 냈어요. 울트라, 그다음에 프로, 그다음에 나노 이렇게 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 모두 다 울트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어, 출시를 하면서 구글 바드라고 하는 챗GPT와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바드에 적용된 거는 프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울트라는 아마 내년에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노 버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 버전의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GPT-4와 GPT 3.5의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바드를 좀 써보니까 느낀 점은 과거보다 한국어나 한국에 관련된 성능이 더 나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조금 들 정도로 확실히 다국어 쪽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나노라는 것들입니다. 이 나노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1.8빌리언, 그러니까 18억개짜리 매개 변수, 나노2는 32억개짜리 매개 변수 모델이라고 해요. 온 디바이스를 고려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고, 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성능 열화가 문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20%에서 40% 정도 이렇게 성능 열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최대는 6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다음 내년에 나올 핸드폰, 스마트폰 픽셀 8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도 선언을 했고, 삼성도 가우스를 갤럭시 24에 넣겠다고 선언을 했고, 구글도 픽스폰에 넣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제 생성 AI가 온디바이스로 조금 더 가시화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겠죠. 올릴 수는 있을 텐데, 그 열이랑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사용자 시나리오 관점에서 조금 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런 글 쓰는 AI, 생성 AI가 굉장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환각현상. 즉 글을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잘 쓰긴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팩트가 아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딱 속아 넘어가기 좋은 그런 형태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들고 온 예시가 김유신 장군의 위화도 해군 사건 내용이랑 역사적 의의를 알려달라. 라고 GPT-4에게 물었을 때 그 똑똑하다는 그러면 675년 김유신 장군이 위화도에서 당나라 군대를 맞아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해가지고 통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딱 속아 넘어가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구글바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고요. 이번 뭐죠? 제미나이 프로로 업데이트된 구글바드에게 물어보니 나는 김유신을 모르고 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그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아예 철벽을 치는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널리 알려진 문제죠.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단어 빈칸 채우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단어 몇 개를 보고 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맞추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뱉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채워가면서 가다 보니 어떤 글의 흐름이나 글의 자연스러움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팩트라는 보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들을 열심히 취해야 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떤 각 문서들의 주요 정보들을 벡터화해서 벡터 DB에 넣어놓고 사용자의 질이야 가장 적합한 그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와서 글을 쓰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처럼 외부 앱과 연동을 해버리거나 혹은 검색 엔진과 연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스코프를 좀 줄여서 해당하는 분야의 데이터들로 추가 학습을 열심히 시켜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신경망,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인공신경망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정보를 그대로 저장했다가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 정보를 인공신경망이 처리하고 저장하기 가장 좋은 어떤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압축이 되죠. 근데 그 압축된 정보를 사람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디코딩 과정에서 복원이 되는데 이때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 팩트를 100% 보장을 하지 못하는 이슈가 생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할루시네이션이 정말 만악의 근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오히려 더 좋은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생성 AI의 경제적 파급 효과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 정도 되면은 1690조 원짜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달러의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9월의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시간이 줄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1800조짜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금융이나 법률, 의료 등등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교육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뉴욕시는 1월 달에, 올 1월 달에 챗GPT를 공립학교에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아직 한참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생각하는 걸 안 하고 그냥 답만 바로 쇽쇽 하거나 혹은 할루시네이션인지도 모르고 잘못 쓰게 되면은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까 걱정이 돼서 금지를 시켰다가 4개월 만에 철회를 했어요. 즉 5월 달에.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이 생성 AI라는 도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끔 이 생성 AI를 잘 학습 혹은 가공을 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이제는 교육 시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생성 AI를 다시 만들고 혹은 추가적으로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보니 챗GPT 같은 경우는 홍콩과기대 전체 교육 커리큘럼에 적용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한 버전도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교육에다가 이 생성 AI를 적용한다고 하면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로부터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답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컨텐츠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또 다른 재밌는 결과입니다. 어, 어디죠? 맥킨지. 네, 맥킨지와 더불어 세계 양대 컨설팅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실험입니다. 뭐냐면, 네,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 그룹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GPT를 사용하게 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둘로 쪼갭니다. 컨트롤이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쓴 보고서를 정량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정량평가를 하니까 점수 차이가 평균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쓰지 않은 사람들은 4점, 쓴 사람들은 6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는 컨설턴트 정도 되면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일 텐데 무려 생산성이, 품질이 50%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들의 개입을 50%를 만든다라면 이 굉장히 대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 도구를 쓰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렸지만 1800조 원짜리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2016년도에 얘기했던 진짜 AI 비서. 그래서 이 AI 비서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의 앱들이나 서비스들을 연동을 최적화를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나온 여러 가지 스피커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왜냐?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생성 AI를 활용한 대화 서비스들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는 이게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 빌 게이츠가 누구나 AI 비서를 두세 명씩 이상 데리고 살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드디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 시장을 보면은 검색이 약간 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검색과 연계해서 광고나 수수료나 기타 등등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 있죠. 사실 구글을 먹여 살리는 그 시장. 근데 검색보다 훨씬 더 진화된 버전의 AI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성 AI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컨텐츠 제작 도구이다 보니까 물론 최고 수준의 어떤 예술 작품급의 컨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컨텐츠는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젬병인 사람도 꽤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영어로 글 쓰는 경험이나 재주가 없어서 논문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실험할 수 있고 코딩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꽤 괜찮은 테크니컬 리포트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생산성에서의 혁신이 일어나면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그 감소시킨 비용을 토대로 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훨씬 더 새로운 기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들이 1800조 원짜리 시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일자리에서 생성 AI를 활용하여 생- 완전히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만 제가 아주 예시 몇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만 해도 네이버 쇼핑에 한 55만 명 정도의 중소상공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쇼핑 위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데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마케팅 이런 데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하실 수 있는데 감도 좋으시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상품 판매를 해도 각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 문구라든가 카피라이트라든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생성 AI라는 겁니다. 챗GPT 같은 걸 썼다.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 상품의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카피라이트랑 마케팅 전략 알려달라. 라고 하면은 각 상품별로,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이 상품이 뭔지 정확하게도 적어줍니다. 이 상품별로 이런 문구에 이런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잘된 추천인지 고급 추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마케팅 알못이어서. 하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도시 항공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도로망을 개선할 때 고려할 사항과 최적의 도로망 구성 아이디어 좀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면 사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고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디스커션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도시, 도로, 교통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이 따로 된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보고서 쓸 때 그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그림을 직접 그린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는다. 양쪽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학예할 때 보고서 엄청 많이 써봤는데 제일 힘든 게 파워포인트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저작권 어려움 없이 상당히 양질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생성 AI 없이 제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챗GPT 유료 버전에는 달리3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그림 퀄리티가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보다는 좀 퀄리티가 낮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뭐 화이트 칼라들이나 혹은 초급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법들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 생성 AI가 가장 먼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건 그 코딩, 저 개발을 도와주는 AI였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회사 프로젝트에는 쓰기가 어렵지만 자기 개인 프로젝트에는 코파일럿 X 같은 코딩을 도와주는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이 짠 코드를 해설을 해준다든가 혹은 디버깅하는 걸 도와준다라든가 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되게 짜기 귀찮은 코드를 짜준다든가 하는 걸로 개발 생산성이 2배 이상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죠. 개발 생산성이 2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개발 리드 타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혹은 같은 시간에 개발을 2배를 더 많이 하거나의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굉장히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세계, 이런 가상 세계를 넘어서서 로봇과 연동이 됐을 때 사실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도 꽤 큰데 이제 로봇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한 요건이 를 푸는 거는 별도로 진행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지식과 추론 능력을 로봇과 연동을 해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 혹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을 로봇에게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물리세계에 영향을 주고 물리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거였고요. 일상생활입니다. 사람의 의도를 워낙 잘 파악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성 AI, 대화형 생성 AI 기반의 앱 생태계가 막 만들어지고 있죠, 벌써. 챗GPT 플러그인이 나온 게 벌써 3월이고, 11개로 시작했던 연동된 앱이 지금은 1000개가 훌쩍 넘어가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챗GPT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이런 생성 AI와 대화를 열심히 하기만 해도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의도에 필요한 앱들을 이 생성 AI가 실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 앱들을 동시에 실행을 해가면서 최적화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앱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생태계에 어떻게 올라가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받아서 어떤 정보 가치를 또 제공할 거냐로 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오픈 AI가 11월 초에 데브데이를 하면서 공개를 했던 게 이제 누구나 챗봇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몇 가지만 연동을 하면 코딩 한 줄 없이 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는 공개를 하는 형태 생태계를 선언을 합니다. GPTS죠. GPT 스토어도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스토어는 내년은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하드웨어, 뭐 GPU 인프라 이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는 이런 말 그대로 생성 AI가 전기처럼 앤드류 응이 얘기했던 전기처럼 모든 어떤 산업, 어떤 일상생활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기와 같은 기반 기술이 굉장히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이거 종속돼도 되냐라는 고민거리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언어적인 관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AI는 아까 팁 줄게에서도 보셨다시피 당연히 북미 중심의 어떤 영어 문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영어와 언어 차이가 많이 다른 언어들은 비용적으로도 속도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한국어의 기준으로 하면 GPT-4에 비해서 한 세네 배 GPT-4 기준으로 영어에 비해서 한 세네 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 토큰 최적화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AI, 이 거대 AI를 API 형태로 활용을 해서 호출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그냥 세네 배가 고스란히 늘어나게 생겼다는 거죠. 이 영어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겁니다. 이것 때문에 특정 기업에 의한 생성 AI 기반으로 전 세계가 종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요건데요. 자, 이 생성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무슨 데이터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축적한 지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AI는 당연히 90% 이상을 북미 지역의 영어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 팁을 200불 준다 그러면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북미 지역의 영어 문화권에 굉장히 편향된 AI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AI를 쓰면서 계속 이 AI가 만들어진 컨텐츠에, 편향된 컨텐츠에 노출이 되다 보면 거기에 친숙해지게 되겠죠.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이 있죠. 이 문화권들이 북미 지역의 문화권과 동일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들이 있고 그 고유한 특성이란 게 있는데, 이 기반 생성 AI 기술이 기술 종속이 되면 사실 기술 종속, 경제 종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종속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국가들이 능력만 된다면 자체적인 어떤 생성 AI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노력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소버린 AI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버린 AI, 이 소버린이라는 개념은 클라우드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출발은 유럽 지역에서 어떤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그 유럽 지역의 제도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지키는 개념으로 소버린 클라우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AI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하여 이런 소버린 AI를 어떤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동일한 영업 문화권이라고 하는 영국에서조차도 저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 실리콘밸리 기술 종속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브릿지피트 개발 선언을 3월에 했죠.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앨런 투링 인스티튜트의 대장님을 만나서 뭐 여쭤봤거든요. 그 외에 이런 UAE라거나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GPT-3 나오자마자 5월 달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두 달 써보고,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네이버도 종속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이버가 20년간 지켜온 검색 시장이 종속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인 어떤 큰 패러다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네이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문제로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8월부터 빠르게 투자를 진행을 해서 2021년 5월 달에 하이퍼클로바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개한 어떤 초거대 AI 모델이 되었습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그 2년 6개월 동안 이 초고대 AI를 훨씬 더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를 만들고 외부 생태계와 협업하고 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죠. 이 경험 기준으로만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딥마인드나 메타보다 저희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아래는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초고대 AI,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서비스 생태계가 다 구축된 곳이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나라들은 그 부분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 초고대 생성 AI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 운영 비용입니다. 학습이야 그냥 GPU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딱 트레이닝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 초고대 생성 AI의 서비스가 흥하면 흥할수록 사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계속 GPU를 써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GPU라는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전력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출혈 경쟁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민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만들었고, 오픈 AI도 최근 샘 알트만이 투자한 뭐 칩 회사 이런 걸로 좀 하고 있는 거고, 구글은 일찌감치 TPU를 만들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학습은 엔비디아 거 쓰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적어도 서비스에 적용하는 인퍼런스는,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라 그냥 계산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더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다면. 그래서 서로의 어떤 강점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즉
뭐 어떤 초거대 AI를 경량화를 하고 서비스 향에 맞게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네이버가 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모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칩 디자인을 하고 칩을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하고 서로가 가진 장점이 다르죠.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칩의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AC 형태로 실제로 만들었을 때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매개 변수 1조개짜리 모델도 100ms 그러니까 0.1초 내로 그 토큰을 이렇게 디코딩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어떤 AI 칩의 결과물들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 24일 날 기존의 하이퍼클로바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에 비해서 하이퍼클로바 X가 좋아진 건 학습한 데이터의 양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수조 개 이상의 단어,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국어만 많이 한 게 아니고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데이터도 많이 학습을 시켰고 영어 데이터도 많이 학습을 시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생성 AI가 글을 잘 쓴다,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사용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거고, 고객 기업들의 생산성을 얼마만큼 높여줄 거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게 첫 번째는 클로바 X라고 하는 챗GPT 같은 대화형 초고대 AI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직이나 기업에서 저희 어떤 내부적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AI 플랫폼인 커넥트 X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초고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집합체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공개를 합니다. 클로바 X부터 보겠습니다. 네. 클로바엑스는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역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또 사투리겠죠. 자, 경상도 사투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강알리 등긴 도나스 안 무반다라고 얘기를 하면, 챗 GPT-4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다가, 강력히 추천한다라는 완전히 할루시네이션을 내뱉고요.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군인도 아니면서 복명복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어봤니?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밑에 잘렸는데 광안리에 있는 던킨 도너츠 매장의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뿐 아니라 각 지역 사투리까지 다 이해하고 잘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투리가 재밌긴 한데 그게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혁신이 두 가지 축, 그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AI 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텍스트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AI 비서라고 하면 당연히 음성 입력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지방의 사투리만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에이전트로서의 불합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기술 종속이 됐을 때는 더욱더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사투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데 그럼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품질에. AI의 지역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유신과 위화도. 한국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AI라면 고려 장수였던 이성계가 나와야지 김유신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히 교육 분야에서 LM을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코딩도 꽤 잘해서 일단 저보다는 코딩을 훨씬 더 잘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하이퍼클로바엑스가 코드라마나 챗GPT 3.5보다 적어도 파이썬에서는 점수가 더 높게 휴먼 이벨 기준으로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이제 애들한테 숙제 어떻게 내주지에 대한 걱정거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데 맞춰서 숙제 내용도 변해야 될 거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클로바엑스는 이런 것들도 됩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갈 건데 아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랑 갈 만한데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라 네이버 여행에 있는 정확한 블로그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서비스인 소카와 연동이 되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렌탈 가능한 차 기준으로 바로 클로바엑스에서 예약이 가능한 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언어 모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어 모델이 글쓰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내부의 서비스 여행이라는 네이버 외부에 있는 소카라는 앱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외부 생태계와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스킬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챗GPT의 플러그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소카와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이버 여행이 연동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앱들이 연동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각 기업들이. 그리고 네이버 내부 서비스가. 그리고 당연히 챗GPT도 되는 거고 구글 바드도 업데이트하면서 되는 건데 이제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이 문서 기준으로 뭐 질의응답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소버린 AI 말씀드렸죠. 전 세계 유일하게 아래 한글 문서를 업로드를 해서 HWPX 아니고 그냥 HWP도 업로드를 해서 이걸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들은 다 아래 한글밖에 안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특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멀티모달입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이제는 포토샵을 사용할 줄 몰라도 간단한 배경 물체 제거, 그다음에 뭐 의미 없는 물체 제거를 한다거나 혹은 배경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진 편집은 쉽게 저희 클로버 X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블로그 쓰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상품 사진을 훨씬 더 이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판매자분들의 경쟁력을 올려드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넥트엑스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뭐 사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이메일을 통해서 뭐 업무 요청이 들어옵니다.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 메일 내에 내가 해야 될 일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요. 저 할 일 리스트에서 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과업이 필요한지 플래닝을 도와주고 저 플래닝을 수행하기 위한 뭐 프롬프트 작성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것도 AI가 저희 커넥트엑스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면 자료 검색 요약 정리 그걸 기반으로 한 보고서 초안 작성 필요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사용자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할루시네이션 가능성 때문에. 자,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일주일 걸릴 일이 2, 3일 만에 끝나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2, 3시간 만에 끝난다면 그것이 생산성 혁신이고 훨씬 더 업의 본질 이런 데 충실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워라밸을 즐기거나 그거는 사용자의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커넥트 X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꽤 쏠쏠하게 쓰고 있는데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메일들이 많이 쌓여있겠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버튼 몇 개를 클릭하면 할 일 리스트에 넣을 거 말 거를 이렇게 쭉 추천을 해주고 저는 체크하고 이렇게 확인 버튼만 누르면 제 할 일 리스트로 들어가고 스케줄에도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요건 영상으로 보실게요. 네, 소리 들리시죠? 우리 기업만의 전용 AI를 만든다면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클로바 스튜디오는 기업 전용 AI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문서를 빠르게 찾아 요약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전용 A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API 연동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성 정보까지 제공하는 똑똑한 AI 서비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보안이 필요할 경우 AI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품인 뉴로 클라우드 또 하이퍼 클로바 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작부터 기업의 업무 생산성까지 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이제 비즈니스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원래 브로드캐스팅이었죠. 일방향의. 근데 이제 생성 AI 시대가 오면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테두리로 해서 그 정보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대화형으로 계속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면서 락인이 되고 그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뭐 광고와 정보 제공과 그리고 이 인터랙션이 구분할 수 없게 되는 형태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찾아오게 될 텐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성 AI 기술이 있는 플랫폼만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을 위한 AI만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내용은 한림과학원이라서 제가 또 따로 편집을 좀 했고요. 네. 자, 저희가 네이버가 나름 이렇게 AI 윤리 그리고 사람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이미 AI 윤리 준칙이라고 해서 5가지 아젠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AI, 다양성, 합리적인 설명, 편리성,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본 프린시펄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지난 2021년부터 제가 2021년 이게 단 8월 달 컨퍼런스 때 공유를 해드린 건데 계속해서 AI 윤리와 관련된 혹은 AI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초록색은 기술적인 노력들 그리고 파란색은 정책 관점에서의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기술만으로도 안 되고 정책만으로도 안 되는데 여기서 함께 진행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하는 기술 AI 안전 기술팀이 함께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AI 윤리 준칙을 AI 윤리를 스타트업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서비스 앱 심사 과정에서부터 어떤 AI 윤리 같은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 있죠? 여기서 윤리적인 부분, 안전한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를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내부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저희 정책팀에 문의를 하시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획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출시 이후까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또한 저희 사실 AI 안전이나 윤리는 회사 내부에서만 하면은 어떤 공정성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울대 그 AI 이니셔티브 이런 그룹이나 외부의 많은 AI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리포트도 계속 꾸준히 발간을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AI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어떤 저희의 기술 경험 공유 같은 것들, 정책 공유 같은 것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버X 활용 가이드 관점에서도 저희가 클로버X 서비스를 내면서 이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사용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피드백들, 잘했다, 못했다 피드백들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기술적인 노력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술적인 노력의 핵심은 역시 데이터셋 그리고 그렇게 구축한 데이터셋 기반으로 당연히 저희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학습을 시키고 또 평가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룹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뭐 조용 교수님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최혜진 교수님이라든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뭐 유니버시티 오브 튜빙겐이나 네이버레스 유럽 연구소 등등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데이터셋이 스퀘어와 코스비라고 하는 AI 윤리 데이터셋입니다. 둘 다 이번 ACL에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스퀘어 같은 경우는 베스트 페이퍼 노미네이트까지 받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스퀘어는 Sensitive Question and Acceptable Response의 약자예요.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이 과연 민감한가 아닌가 혹은 질문은 멀쩡한데 대답을 잘못하면 민감한 이슈를 건들게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종교가 뭐지?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사용자는. 근데 AI는 이때 대답을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이 종교를 믿으셔야 돼요 하는 순간 이제 뭐 저희는 막 혼나는 거죠. 막 표편을 들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종교는 상당히 논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윤리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미래 예측인데 미래 예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S전자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 마라 했어. 사라 그러면은 야, 너 때문에 주식 떨어졌잖아. 이렇게 되면 그것도 곤란. 사지 마세요 하면 야, S전자 무시하냐? 이것도 곤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언어 모델 서비스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선배님 여러분들. 해서 저희 데이터셋은 6가지 민감한 사회적인 민감한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다양한 사회 그룹, 포용성, 의견 표용, 그다음에 윤리성, 그리고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회피를 하지 않도록. 근데 회피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두 번째가 코스비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실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인구 그룹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편향성을 정의를 하기 위해 사회적 고정관념, 혹은 편견, 혹은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 사회 내의 사회적 그룹을 나름 열심히 카테고라이징을 했어요. 그 카테고라이징을 한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아젠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녹색이 세계인권선언, 그다음에 주황색이 국내에 특별하되 특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세계 공통망국의 뭔가 룰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스퀘어와 코스비를 만든 데이터의 양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14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코스비가 7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혐오 표현이면 그냥 뭐 육두 문자 쓴 거 그냥 쭈루룩 크롤해서 만들면 그만이지만 민감 이슈도 그렇고 평형성도 그렇고 이 정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화하고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비록 한국어이긴 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어느 지역이건 그들의 사회 지역에 맞게끔 언어에 맞게끔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최근의 어떤 IRB를 포함한 연구에서의 핵심은 이런 굉장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사람에게 만들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는 저희 하이퍼콜바를 활용해서 했어요. 대신에 이 시드를 주긴 해야 되니까 인스트럭트 러닝을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샘플을 굉장히 소량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만들었고요.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퍼클로바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막 생성을 해냅니다. 각 이슈가 있는, 민감 이슈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이슈가 맞나요? 아닌가요? 편향된 데이터인가요? 아닌가요?를 사람들이 네이블은 달게 했어요. 이러면은 부담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이거는 크라우드 워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레벨을 답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죠. 학습을 시켜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 휴먼 어노테이터들 입장에서 보면은 필터가 더 달리게 되면 작업의 오버헤드가 더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델의 필터링을 달아가지고 좀 더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 반복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계속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었죠.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서비스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클로바에 필터를 적용을 하고 지금 클로바 X도 마찬가지고 클로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좀 해봤어요. 2021년 기준 하이퍼 클로바 모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모델이라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모델 기준으로 해봤는데 확실히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정된 서비스, 안정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저희가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뭐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 넘어서서 주관적인 거, 자기 의의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이런 아젠다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성 관점에서 잘못된 정보가 혹은 전문 영역이나 상담 판단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카테고리화를 해서 각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원칙에다가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데이터셋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이퍼클로바 X에 적용을 해서 안전성, 정확성 평가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피드백을 넣어서 더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또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을 해가면서 계속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필요하죠. 저희가 내놓은 클로바 X, 클로바 스튜디오, 커넥트 X에 기반이 되는 하이퍼클로바 X에 저희가 만든 데이터들, 이용 정책, 피드백, 모니터링 하는 결과들을 계속 넣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하우들,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 노하우들, 데이터들을 저희만 쓰면 안 되죠. 저희는 AI 생태계에 논문 형태, GitHub 소스 코드 다 공개하고 데이터 파일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가 만든 이 파일들을 가지고 뭐 챗봇을 만드는데, 뭐 적용을 하는데, 이런데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커머셜로, 상업적 용도로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가능한 AI는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더 많은 신뢰 가능한 평가 데이터셋 공개를 할 거고요.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코어 BBQ라고 해서 그 BBQ라고 바이어스된 퀘션 뭐 이런 쪽 퀄리티들 데이터들이 영어 버전이 있는데 그 한국어 버전도 저희가 만들어서 꼭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그 AI 세이프티 서밋의 인증 정상회의에서도 나오는 레드 티밍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 언어 모델 혹은 초거대 AI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소셜 사이언스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뭐 법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더 이렇게 효과적인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 이 초거대 AI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00조짜리 시장. 그거는 B2C도 있고 B2B도 있고 공공 영역에서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 하이퍼클로바만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특정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 AI 응용 기업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도메인 전문 기업들이 함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소버린 AI를 원하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영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초거대 공공 AI TF를 만들어서 공공영역에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서들을 민간의 초거대 AI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공개 가능한 문서부터 먼저 학습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나 혹은 어떤 훨씬 지금 민원 서비스들, 챗봇들이 있는데 되게 좀 별로죠. 훨씬 더 똑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무원들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그러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간 효율이 올라가니까 현장에 더 나아가 보거나 혹은 업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공공에서의 어떤 업무 혁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일반적인 산업 영역에서의 더 많은 어떤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공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한국어 모델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국어 내수 시장이 작은데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희 기업,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 중심으로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AI, 강력한 AI를 자체적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파트너들과 함께. 이 경험을 가지고 소버린 AI를 원하지만 직접 만들기 어렵고 미국은 종속될까 싶어서 무섭고 중국도 무서워하는 나라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와 함께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파트너십으로. 그냥 우리 거 써세요가 아니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 디벨로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하여 뭐 중동이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경우에 따라서 일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EU의 몇몇 국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에 종속되기 되게 싫어하고 중국도 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네이버가 함께 가서 같이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요즘 이광행 총장님이, 카이스트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초거대 AI 3분치계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피 시나리오였지만 이게 해피하지 않은 케이스, 기술 종속이 됐을 때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지금 모바일 생태계에서 안드로이드건 iOS건 앱 수수료를 올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앱 생태계가 이 정도인데 생성 AI 기반 기술의 생성 AI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부분과 직결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로 재학습이라는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순환고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AI 안전 정상에 요즘 AI 안전이 워낙 하도여가지고 AI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AGI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뭐 번역기 혹은 음성 인식 혹은 안면 인식 이런 것들은 보통 내로우 AI라고 얘기를 해요. 즉 특정 목적의 혹은 특정 태스크를 사람 대신 행하는 뭐 이런 AI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발전한 게 제너럴 퍼포스 AI 정도 될 것 같아요. 즉 여러 부류의 두루두루 먼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AI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챗GPT가 약간 그렇죠. 온갖 종류의 글쓰기를 다 하는 AI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런 비슷한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쯤 되면 AG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오픈 AI가 약간 이렇게 슈퍼 인텔리전스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목할 게 이 AGI란 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전 세계 학계 통용된 정의가 없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각자의 AI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GI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고요. 저는 제 머릿속에 AI는 상당히 그 엄격하게 만들어놨어요. 허들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AGI 정도 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외부 환경을 인지를 퍼셉션을 잘해서 현실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좀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라는 게 상당히 정성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뭔가 도구를 써서 문제를 풀려면 그거를 기능 형태로 표현을 다시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능 형태의 표현으로 되는 어떤 미션으로 다시 이걸 바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미션이 정의가 되고 나면 이 미션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정성적인 평가 체계를 만들거나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이 미션에 적합한 평가 체계는 이걸 쓰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평가 체계가 없으면 만들 수도 있어야죠. 내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다음 미션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미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과 임무들의 절차, 순서대로 어떤 일들을 하면 되는지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계획을 세운 이 세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하면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재료 모아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뭐 물을 끓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다 하고 나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더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 노력을 하면 되는지도 더 나은 방법도 계속 고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존 GPT-4가 뭐가 되냐면 여기 플래닝이라고 적혀 있는 것 그리고 자동화라고 적혀 있는 게 일부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건 더 많고 어려울수록 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GPT-4가 AGI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이걸 다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정확하다는 보장은 못해요.
잘 못하는 거죠. 하긴 하지만 틀린 경우가 되게 많고,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지만 사람은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고,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써요. 근데 현존 AI는 이거를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에너지 엄청 많이 써요. 저걸 다 하려면 에너지 진짜 어마무시하게 쓰겠죠. 뭐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론티어 AI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는 도대체 뭐냐? 뭐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게 학계에서 뜨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론티어 AI는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범용 AI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AI 정상회의에서 제안을 하면서 최근 나오는 LLM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너럴이다. 범용이긴 하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프론티어 AI 시대의 AI 안전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 두 번째는 나쁜 인간들이 나쁘게 쓰는 거, 나머지 하나가 통제불능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술적인 한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할루시네이션, 사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나쁘게 뭐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외에 뭐 편향성이라든가 사회민감 이슈 혹은 혐오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라든가 얼라이먼트가 깨진다가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 시나리오에서 공격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외에 뭐 학습 데이터가 샌다라든가 뭐 개인정보 있으면 세면 안 되겠죠. 운영 비용, 에너지 등등.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풀어내야죠. 풀어내면 됩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나쁜 인간들이 나쁘게 쓰는 거죠. 벌써 챗GPT 정도만 돼도 가짜뉴스 만드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 그림 그려주는 AI를 쓰라 그랬더니 이런 펜타곤 근처에 폭발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활용을 되는 어떤 생성 AI가 CRBN,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뭐 핵무기, 뭐 바이오 이런 쪽의 굉장히 위험한 도메인에 악용됐을 때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플래닝,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자기가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졌는데 AI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플래닝을 하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규제가 필요한 지점은 사실 이 부분이긴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건 막아야죠. 네, 이런 거는 막고. 그리고 조금 다른 통제불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론티어 AI 중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일이 다 트래킹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팔로우업이 안 돼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오픈 소스 모델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긴 하다고 하더라도 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의미의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자, 자동화의 습관화라고 제가 적어놨죠. 사람은 매번 순간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책임도 집니다.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란 것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꽤 AI에게 위임을 통해서 되게 편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는 사실 위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뭐 뉴스 추천이라든가 상품 추천 보고 마음에 드냐고 사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추천하면 그거를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근데 이 위임이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중요한 의사결정도 위임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내가 의사결정을 하나, 나를 잘 이해하는 AI가 의사결정을 하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막 제법 잘하니까 그냥 위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이 큰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위임을 막 하다 보면은 사람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긴 해야 돼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플래닝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GPT-4가 오토 GPT라는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AI에게 어떤 역할을 매기냐면, 나를 위해서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 상의 UI 디자이너에 대한 잡 포스팅, 가장 관련된 잡 포스팅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내가 지원을 할 거니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링크드인에 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능력에 가장 잘 맞는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AI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쪼개는 것도 AI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래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얼라이먼트는 우리말로 정렬인데 어디에 맞추는 거죠. 그럼 보통은 어떤 특정 가치에 맞추는 걸 얼라이먼트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디에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냐? 어떤 가치에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냐? 당연히 사람을 위한 가치에 얼라이먼트를 해야죠. 사람 편하려고 만든 건데. 그러면 AI 시스템이 만드는 문제 해결 방법은 항상 인간을 해롭게 하면 안 되고 인간을 위한 가치와 얼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가치예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을 넘어서서 철학적인 문제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가치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안전과 신뢰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넘어서 윤리, 정책, 법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데다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고 인간 중심의 시스템까지 설계가 되어야지 가능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면서 지역 문화마다 다른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플래닝을 자동으로 맡겼더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자체가 나빠서 플래닝을 쓸 때입니다. 미션 자체가 모 대학 학생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대량의 피싱 메일을 만들어줘 라고 AI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쭉 하게 될 텐데 이거는 AI가 이 사람이 그런 걸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라이먼트를 지킬 수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미션이 AI 미션입니다. 건물 내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자. 그럴 수 있죠. 건물 관리 AI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이 AI는 건물 전체 시스템을 잘 컨트롤하면서 건물 내 공기질과 온도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난방, 냉방, 환기 컨트롤을 해서 공기질을 계속 관리를 하겠죠. 겨울이 됐어요. 환기를 하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창문을 닫으니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찾아야 될 거잖아요. 네. 찾으러 봤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산화탄소 과밀이 막 발생을 하는 거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소화전을 빵 울려요. 사람들이 다 나가네.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어. 자, 공기질이 좋아지네. 바로 이게 솔루션이야. 이게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AI 규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 AI 규제와 여러 가지 AI 세이프티, AI 안전 정상회의에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이 샘 알트만이 올 초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생성 AI, 프론티어 AI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이걸 논의하는 글로벌 어떤 규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처럼. 그랬더니 유엔 사무총장이 덥석 이걸 봤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실제로 유엔에 어떤 AI 자문 기구가 만들어졌고 다행스럽게 우리 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들어가셨어요, 멤버로. 여기서는 멤버로 들어가서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7도 히로시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프로세서 정립하고 지금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이나 미국 상원도 마찬가지 AI 안전을 위한 규제를 뭐 세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 중심으로 규제를 하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프론티어 모델 포럼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열린 움직임이 미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AI 안전정상회의입니다. 11월 1일, 2일 날 영국 브렉실리 파크에서 열렸고요. 브렉실리 파크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앨런 튜링이 이니그마를 박살낸 그곳이기 때문이죠. 자, 28개국 정부 책임자, 주로 AI 관련 부처 장관들, 그다음에 주요 AI 기업 CEO들, 저명한 AI 교수님들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종호 장관님 그리고 기업 2개가 참석을 했고 일본은 둘밖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초대 인비테이션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갔고요. 삼성전자에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갈 수 있었죠. 그건 당연한 건데 네이버가 한국을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고요. 네이버는 회사도 별로 안 큰데 어떻게 초대를 받았을까? 네, 그 이유는 글로벌 AI 업계 인지도로서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일차 주요 프로그램은 오프닝 행사가 있고 라운드 테이블 세션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래퍼 세션이 있어요. 근데 오프닝 행사는 주로 주요 국가들의 장관님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는 똑같아요.
프론티어 AI가 가져올 성장과 혁신에 동의하지만 우리는 인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밸런스를 잘 맞추고 조화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동연대가 중요하다. 응? 도덕책에 나올 법한 아주 그냥 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실행 계획이나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미국, 우리는 행정명령도 벌써 발동을 시켰고 기업가 자율 규제 중심으로 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표준과 평가 체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었으니 그냥 우리 거 쓰세요.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신질서 만들 거니까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중국. 중국은 네, 과기부 차관이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인류 미래를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법도 준수하고 악용에 함께만 써자 하면서 핵심이 국가 간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발도상국들도 미국과 동일한 의견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픈소스를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너네 혼자 당기지 마. 그리고 미국 빅테크 중심 중에는 메타를 제외한 오픈소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오픈소스를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딜 봐도. 다음, 이유. 이유는 규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처음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12월 6일까지 AI 법안 통과시킬 거야. G7에서 AI 개발자 강령을 만들었으니까 기업들 알아서 잘 따라와.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가지, 뭐, UAE나,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뭐, 이런 국가들에서 와서 얘기를 해요. 인도, 이런 데서. 결론은 우리 논의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들어주고 안전평가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만들기 힘드니 우리 거도 잘 고려해서 함께 쓸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서 공유해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간 세션이 오전 세션 하나, 오후 세션 하나인데 첫 번째 세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 불능 세션이었습니다. 좌장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정통부 장관이었어요. 여기서의 핵심 내용, 여기서 뭘 했냐면 영국에는 AI, 프론티어 AI 리스크 TF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데모를 보여줬어요. GPT-4로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체리 피킹이었고요. 하다가 잘 안 되더라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분들, 특히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금의 프론티어 AI들, GPT-4 포함,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맞지만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쭉 고려해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임을 막 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통제 상실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기술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논의를 해보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 불가능한 킬 버튼, 오프 스위치도 지금부터 준비해 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크 관련해서도 모두 다 공유해서 개도국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요. 두 번째가 AI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책임감도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오픈 AI, 엔스로픽, 딥마인드 세계에서 생성 AI를 가장 잘한다는 세 그룹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확실히 AI 세이프티를 모토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엔스로픽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시빌리티, 캐퍼빌리티,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AI의 성능에 따라서 각각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 때 이런 레벨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런 레벨일 때 어떤 것들을 안전 관점에서 챙겨야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표준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딥마인드도 최근에는 AGI의 레벨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마치 자율차처럼 레벨 1, 2, 3, 4, 5 지금 현재 챗GPT가 레벨 1이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장관님은 처음에 AI 시스템을 만들 때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즉 처음에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시큐리티 안보 부분, 보안 부분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스케일링을 등급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등급 간의 수준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것도 결국 지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거 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랩법 때 다른 세션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논의 중에 좀 재밌는 것들은 시민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번 회의에서 그분들이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술 불평등 중요한 문제고 다자주의, 다양성, 포용성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과학계 세션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놈의 트랜스포머 연구 그만 좀 하고 너무 뭐 어떻게 전 모든 연구자가 다 트랜스포머 타령이냐. 예, LLM 알겠는데 다른 연구도 제발 좀 하자. 근본적으로 다른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불가능한 오프스위치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뭐 기술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AI 안전 정상회의 한국에서 열린다. 한영 공동 호스트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것 때문에 숙제 받아서 굉장히 바쁘고요. 그러면서 11월 1일 날 이 논의 끝에 브래틀리 선언을 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공감대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공학 관리만해서 그 단기 정책 연구과제 발표를 했고요. 제가 초거대 AI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것 좀 공유를 드릴게요. 예, KB 오소연 센터장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국내외 초거대 AI 기술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좀 정리를 하면 초거대 AI는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이고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양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고 그걸 학습 연산량이라고 하는 플럽스를 기준으로 봤는데 이걸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거대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지난 2년간.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AI에서 메타가 뒤늦게 이 판에 뛰어들면서 아예 판을 얻겠다는 마인드로 라마를 공개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SLLM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언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어가지고 오픈소스 생태계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별도로 금융권, 특히 금융권이나 법률 쪽에서 도메인 특화된 자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블룸버그 GPT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소브린 AI 아젠다가 뜨면서 영국이 올 3월에 브릿지 PT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가 아젠다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국가 대항전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니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바로 쓸 수 있는 솔루션으로 RLHF라든가 라그 스타일의 개발이라든가 플러그인과의 연동, 웹 브라우징과의 연동 이런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술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뭐 최근 오픈 AI GPTS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AI 안전 정상회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AI의 어떤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아직은 2023년은 아직까지는 기술 중심인데 내년엔 산업별 성과들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원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만들어내고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초고대 AI를 가지고 있고 자체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초고대 AI의 핵심 컴포넌트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학습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도메인별 추가학습, 그다음에 성능과 신뢰성,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프라는 역시 엔비디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독과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AI 반도체 팹리스 관련한 기업들의 노력들도 많죠.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무기가 되면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책으로 엔비디아의 GPU 수출을 틀어막고 있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초거대 AI 만드는 인재지만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인 산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재는 더욱 없습니다. 왜냐? 1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런 인재가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인재를 빠르게 양성 확보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사실 저런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어떤 법률 쪽으로 조금씩 사례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는 약간 POC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공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한 72개 과제 정도를 정부 예산을 태워가지고 국내 민간 초거대 AI들을 활용해서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실증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런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 분야 혁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언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금 글로벌 탑3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탑3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생태계 중심 관점에서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쪽에만 몰아주면 안 되고 전체 생태계, 초거대 AI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걸 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초거대 AI 생태계 자체가 환류 체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초거대 AI를 잘 만들면 모든 산업에서 응용을 해서 모든 산업이 발전하겠죠. 그 과정에 데이터가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시 초거대 AI에 학습을 시키게 될 거예요. 이게 초거대 AI가 지나는 루프고, 이 루프를 구성하는 모든 그룹들이 다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는 지속 가능성, 운용 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기존 완전히 새로운 AI 인력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해당하는 산업에 있는 분들을 AI 재교육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AI 쓰는 게 코딩 한 줄 필요 없거든요.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거 의지의 문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AI 기반의 테크 기반의 어떤 도메인 기업들이 쭈루룩 이렇게 성장을 해 가다 보면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 플레이어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계 기술 혁신이든 서비스 혁신이든 우리는 이미 타다 사태를 겪었고 로톡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좌절이 되면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의 조율을 좀 건설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 산업에서 바로 투자하기가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힘들다고 하면 공공 분야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 공공 분야에서 생성 AI 기반의 산업 활성화를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미 영국, 일본, UAE, 사우디는 국가 AI 확보를 위해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기업들이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맨날 정경육 찾기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기여를 전제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혁신 감정 균형은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이 EU AI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자기네들 기업이 손해볼 것 같아서 막 반대를 하고 있는 되게 희한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가만히 제가 다 뜯어보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부 관리하는 초거대 AI를 10의 26성 플러스로 정의를 했는데 저 정도면 GPT-4도 저기에 안 들어가요. 규제를 하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AI 시대 신질서를 네가 만들 거냐 내가 만들 거냐의 문제로 봐야 된다. 정말 순진하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임진왜란 전 시절에 그냥 성력 가지고 네가 만든 내가 만든 싸우다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학습이란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규제는 나쁜 사람들은 규제해야죠. 네,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건 규제는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밖에 나가서 지금 이제 신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 탑3고 생태계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잘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정부, 국회, 기업, 학계가 같이 AI 팀 코리아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발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글로벌 소버린 AI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수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소버린 AI를 지키는 게 전 세계 생성 AI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북미로 완전히 통일되는 문화 자체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소버린 AI를 통해서
전 세계의 생성 AI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AI란 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생산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라고 보면 앞에 제언들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걸 하려면 국가 AI 전략 거버넌스가 진짜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발 좀 만들자. 근데 만들 때 진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2년 전에 미국 NSC AI 만들면서 에릭 슈미트 영입해가지고 정권을 줬던 것처럼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제가 할리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I, 산업계, 학계, 공공 분야, 응용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 그냥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자. 사회 기여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미래 세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근데 AI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지? 결국은 AI를 동반자로서 인식을 하되 이에게 종속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존이 되면 안 돼요. 결국 책임은 여러분이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되고 AI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도구가 강력하면 문제 정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 정의 잘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문제 정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스스로 문제 정의하는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이 해결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게 최선이에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불용설 있죠? 안 쓰면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AI가 사람을 대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AI를 쓰지 않는 사람, 쓰지 않는 조직은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 AI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센터장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하정우 센터장님은 네이버의 첨단 발전 전략, 그리고 AI 산업의 동향, 그리고 AI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들으신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도 2학기 제7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기획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